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예,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크게 4가지 소송 유형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주관소송으로서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 객관소송으로서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 이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 그 중에서 항고소송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행정소송법 제4조에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법정돼 있는 항고소송 외에도 이 항고소송의 유형으로서 의무행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학설상 대립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지난 시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고소송은 처분에 관한 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항고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국가적 결정에 대한 어떤 리뷰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이 항고의 대상이 국가적 어떤 결정, 행정행위겠죠. 행정행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니까 처분입니다. 예, 처분에 대한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그러죠.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도 항고소송의 한 유형이 되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항고소송의 유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취소소송을 보면은요. 자,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서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정의를 했고, 여기에서 처분 등은 처분과 재결인데, 이 재결도 사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처분의 일종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 변경의 의미인데요. 이 변경이 나중에 이제 의무행 소송하고 연관되어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 행정심판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변경, 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변경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요, 이 행정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서는 이 변경을 일부 취소로 새기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행정행위, 특히 행정행위죠. 처분 중에서 행정행위는 공정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공정력을 배제하는 소송이 바로 취소소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취소소송의 성질에 관해서 형성소송설, 확인소송설, 구제소송설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형성소송설이 다수설이고 통설이다. 법률관계를 성립시킨 행정행위의 취소 변경을 통해서 법률관계를 또 변경 소멸시키니까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정소송법에는 인용판결에,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소송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소송물로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소송물은 소송의 객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되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행정소송에서, 특히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 판례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의 위법 사유는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 단위로, 처분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결정이 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처분을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 어떻게 확정될 것이냐, 처분의 외형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 거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거는 처분의 주체, 처분의 상대방, 처분의 일시, 처분의 주문으로 특정된다고 그랬고요. 처분 사유는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은 처분 사유는 이 처분을 확정짓는 요소로 보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분의 범위가 너무 넓게 돼서 이 피고가, 즉 행정청이 애초에 삼았던 처분 사유 또는 알려줬던 처분 이유 말고 소송 중에 다시 다른 사유를 들게 되면은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어서 이 심리의 범위는 제한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판력하고 그 기속력의 범위가 달라지는 바람에 여전히 이 피고인 행정청으로서는 이 처분의 동일한 처분을 사유를 달리해서 다시 하는 거는 막을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분 일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문제하고 기성력 문제하고 해서 다시 또 반복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에서 일단은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계속 설명이 됩니다.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과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제 소송 요건하고 본안 요건, 본안에서의 이유 있음 없음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 처분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로서도 원고 적격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 양축으로 취소 소송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차차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형식은 취소소송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고유한 소송 요건이 뭐 제소기간이라든지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취소소송에 맞게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무효동 확인 소송으로 갔어요. 무효동 확인 소송은 처분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무효동 확인 소송이라고 했는데 왜 무효동 확인 소송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무효 확인 소송이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유효 확인 소송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실효 확인 소송도 있을 수 있고, 뭐 부존재 확인 소송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효 등 확인 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취소 소송하고 다른 점은 제소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 혹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전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효 확인 소송이 이게 왜 그럼 필요하냐? 그냥 무효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굳이 판결까지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청은 무효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처분을 집행하거나 아니면은 행정청이 유효한 처분을 마치 무효인 것처럼 취급해서 그에 따르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상과 소송물은 뭐 처분 등이고 그 다음에 소송물은 청구 취지로 특정이 되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이고요. 성질은 뭐 확인 소송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의 이익과 관련해서 민사 소송에서는 이행 소송이 허용되면 이행 소송이 가능하면 확인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확인 소송의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나중에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과의 관계를 보면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하고 무효확인 소송은 무효사유하고 취소사유가 양립할 수 없듯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도 양립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는 거를 제외하고 예비적 병합을 제외하고는 이 병합의 형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비적 병합의 경우는 이제 실무적으로는요 무효 확인 소송을 주기적으로 하고 취소 소송을 예비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 위법 사유 중에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가 사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또 뭐 배는 소를 포용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어떤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무효 사유에 이르는 정도였다. 그렇게 하면은 뭐 전부 승소죠. 그게 이른바 무효 선언을 의미하는 취소 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의 경우에도 예컨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사유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취소 소송의 요건, 제소 기간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면은 청구 취지를 변경시킨 다음에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소변경이 있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형성 소송이고 취소 소송은 무효확인 소송은 확인 소송이니까 소변경 없이 그대로 그냥 취소 판결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이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또 부작위가 또 뭐냐? 부작위가 그냥 행정청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부작위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면, 그러니까 신청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응답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신청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거부 처분에서의 뭐 조리상의 신청권, 뭐 법규상의 신청권 이런 그런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부작위 위법 부작위하고 거부 처분하고는 다른 거죠.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거부 처분은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처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는 다르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은 처분으로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든지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고요. 확인 소송이고요. 다만 부작위,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부작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의 항고 소송으로서 의무행 소송과 이제 예방적 금지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의무행 소송의 개념은 사인이 어떠한 행정행위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에게 그 거부된 또는 방치되는 행정행위를 행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현행법으로는 이 거부처분 취소 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기속력을 인정해서 재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처분을 하지 않게 되면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입니다. 하지 않게 되면은 간접 강제를 해서 구제하는 방식인데 의무행 소송이 도입이 되면 직접적으로 권리구제가 되는 효과가 있어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급에 관해서 강력한 구제 수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쟁의 이례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허용 여부잖아요. 행정소송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국설은 이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고 또 다른 논거는 소국설의 또 다른 논거는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는데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 소송이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입법자의 의사가 그렇다라는 거다라는 거죠. 적극설은 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는 넌센스고, 그죠? 권력분립의 원칙의 본 뜻은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송법에 의무행 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허용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제한적 적극설도 있고요. 판례는 뭐 이미 아시다시피 소국설에 있습니다. 자, 제 말씀은 일단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한 거는 조금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법론적인 얘기는 사실은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방적 금지 소송은 장내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말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국설하고 제한적 허용설, 여기서 완전 적극설보다는 제한적 허용설인데요. 이 다수설은 오히려 제한적 허용설인 것 같아요. 근데 판례는 역시 소국설이고요. 자, 행정소송법에서의 논의, 그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몇 차례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개정안에서는 의무행 소송하고 예방적 금지 소송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무산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항고 소송의 당사자,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원고 적격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상당히 어렵고 조금 난해한 얘기들이 많아서 오늘 얘기를 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개설을 보면은요. 자, 당사자가 뭐냐? 당사자는 이게 좀 행정소송법학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민사소송법학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미 배우셨을 겁니다. 당사자라는 개념은 판결의 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판결의 명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구겠습니까? 원고, 피고, 참가인? 뭐 이 정도겠죠.
그러면은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사자잖아요. 이 사람이죠. 이게 법률상 쟁송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분쟁을 처리하는 게 당사자니까.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니까. 그죠? 법률 관계니까. 법률 관계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사람이죠. 예, 민법 총칙에 보면 권리 능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권리 능력자는 사람이고, 예, 사람은 법학에서는 두 가지 인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인과 법인. 예, 자연인과 법인이죠.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는 이 사람이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자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거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역시 사람입니다. 다만 소송법이잖아요. 예, 소송의 편의도 생각해야 되니까 민법에서 권리 능력자가 아닌 경우에도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의 설명인데요. 예컨대 뭐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재단은 당사자가 되는 거죠. 법인격이 없는데도 당사자로서 취급을 해줍니다. 그 밖에 뭐 조합이 당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민사소송법 하기에서 논쟁 중에 하나인데요. 판례는 아마도 조합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법에서는요. 행정법에서 법인으로 취급되는 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정주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행정주체가 권리 능력,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당사자 능력,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이죠. 그러면 행정청은요. 예컨대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죠?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행정청은요. 이거는 당사자가 아니죠. 권리 능력자가 아니죠. 당사자 능력이 원래 없죠. 이런 것들은 법인의 기관이죠, 기관. 그러니까 민법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의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당사자 능력이 없어서 원고도 될 수 없고 피고도 될 수 없는 게 원칙인데요. 그러나 이제 행정소송법에서는 특별하게 피고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되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 거 하고요. 그 당사자가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즉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소송 능력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데 주로 행정소송법 중에서 취소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행정소송법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당사자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협의의 소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협의의 소이익은 지금까지 설명하고는 약간 결은 다른데요. 어쨌거나 당사자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 당사자에게 이게 판결이 선고돼도 객관적으로 그 의미가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철거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계속 중에 철거가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된 건물이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다시 건물이 만들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철거명령 취소소송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협의의 소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자에 관한 얘기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당사자 능력입니다. 이미 당사자 능력에 관해서는 아까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해 드릴 건 없는데요. 이제 뭐가 주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 기관소송에서도 이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주 2번을 보시면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청이 있죠. 위원회 조직으로서의 행정청입니다. 국가의 하나의 그 기관에 불과한 거잖아요. 국가라는 행정주체라는 사람의 기관에 불과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소방청장에게 어떤 처분을 했단 말이죠. 제재적 처분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권리능력자와 권리능력자의 관계,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의 관계 이런 게 아니라서 여기서 이 이 소송 기존의 소송 체계로서 소송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분쟁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기관 소송은 이미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게 전형적인 기관소송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권한쟁의 이런 거하고 관련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기관소송은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 유형이 없으면은 소송을 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분쟁은 굉장히 심각하나 그 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판례는 국민권익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이 이 행정기관에 불과하지만 이 당사자 능력을 인정을 해서 항고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또 입법적으로 해결된 게요. 일단 적어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된 거는 이 국민권익위원회법이 개정이 돼서요. 이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해결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즉 행정조직 내부 문제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를 한번 다시 반추해 주십시오. 지지난 시간인가요? 예. 행정조직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개입하지 못한다. 행정조직 내부 불개입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행정조직은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서 상급 행정청에서 이 부분을 다 해결을 하는 거가 맞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 기관소송이 법정돼 있으면 기관소송을 하는 거죠. 예컨대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의회 사이의 분쟁 같은 경우는 기관소송으로 해소가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조직이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피라미드 구조의 바깥에 있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분쟁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판례가 이제 그 항고소송으로 취급해서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권리 능력과 권리 능력자 사이의 문제는 아니지만 항고소송으로 다른 예가 있었다. 일단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피고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고 능력에 관한 문제인데 이 피고가 될 수 있는 것도 역시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권리 능력자인 거고 권리 능력자는 행정법으로는 행정 주체여야 되는데 이 행정소송법 13조 제1항에서는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즉 입법적으로 권리 능력자인 행정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취소소송에서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죠. 따라서 국가기관의 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든지 서울특별시장인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행정주체고 서울특별시장이 행정청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청이 서울특별시장이 피고가 되는 거죠. 공법위는 조금 다소 다릅니다. 공법위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행정주체이면서 피고가 되는 거죠.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요게 좀 의문이잖아요. 이제 교과서적인 설명은 이제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편의라는 거는 행정청을 어느 처분의 주체가 누군지를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더 소송에 불편한 거지. 소송의 편의가 아니죠. 예컨대 뭐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편한 거지. 누가 대한민국에서 중에 어떤 행정기관이 처분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가 더 어렵죠. 그래서 이게 설명이 조금 다소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제가 연구한 바로는요. 해방 전에 일제시대 때 행정재판법을 보면은요. 일제시대 때 행정재판법은 지금 프랑스의
공세 유됐다나 아니면 우리 지금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처럼 이 행정재판소가 사법부에 있지 않고요. 이 행정부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안에 행정재판소가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으로는 다소 좀 넌센스이긴 한데 일제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쿄에 딱 한 군데에 행정재판소가 있었고 단심제도였는데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행정청의 감독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니까 행정재판소니까 행정재판소가 어떤 행정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위법성의 심사였거든요. 권리구제보다 위법성의 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게 같은 행정부 내에서의 문제니까요. 되는 게 당연했고 그것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개수되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소송 구조가 바뀌었는데 그냥 받아들여진 거죠. 개수된 거죠. 그렇게 해서 행정청이 피고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에 행정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행정청이 피고가 되지 않고요. 그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편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요. 어떤 처분에 위법한 처분으로서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가 그냥 피고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게 더 편한 거잖아요. 처분을 누가 했는지를 따져보는 것보다 노동부 장관이 했는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 주체로 하면은 더 편한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설명은 다소 좀 불완전한 설명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연역적인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행정청이 그러니까 피고가 되는 거는 권리능력자가 아닌데 피고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행정소송법을 떠나서요. 전체 소송법 체계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왜냐면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송은 어떤 소송이든지 간에 권리구제 기능이 주된 기능이 되고 그러면 권리 능력자가 당사자가 되니까 피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의무 능력자가 당사자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거라서 이 소송법을 전반적인 거에서 살펴보면은 다소 좀 뭐라 그럴까요? 다소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에서도요, 항고소송의 피고만이 행정청이 되는 거죠. 그거를 제외한 예컨대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 주체가 피고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피고가 돼야 되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고가 되면 안 됩니다. 당사자 소송에서는요. 마찬가지로 피고만 그런 거니까요. 원고가 된다. 행정청이 원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피고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자, A라는 사람이 어떤 행정청을 상대로 예컨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요. 구청장을 상대로 본소를 제기했는데요.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북구청장이 반소 원고가 돼야 됩니다. 반소 원고. 그죠? 본소에서는 피고지만 이 반소에서는 반소 원고가 돼야 되는데 성북구청장은 기관이잖아요. 행정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소는 허용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반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적격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당사자 적격이라는 게 먼저 당사자 적격에는 원고 적격이 있고 피고 적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란 특정의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당사자 적격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 수행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당한 당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송 요건들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의미한 소송을 배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 법률상의 쟁송이잖아요. 법률상의 쟁송을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권리의 침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권리의 침해. 권리의 침해인데, 자, 민법에서 우리가 권리라고 하면은요, 민법에서의 권리라고 하면, 민법에서의 권리라고 하면은 민법 총칙에 의하면은 상대방에게 자기 부작의 급부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권리라고 합니다. 자기는 뭡니까? 자기는 뭐뭐를 하라는 얘기고요. 부작위는 뭐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금지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급부는 뭡니까?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달라라는 얘기고요. 수인은 내가 너에게 괴롭힐 테니까 참아라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권리라고 민법 총칙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공권이 뭐겠습니까? 공권은 공법상의 권리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이죠. 공법상의 힘인데,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에게 공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개인이 국가에게 공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공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공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공권에 관한 뭐 3요소에 관해서 이미 우리는 행정법 실제법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자, 이른바 뷰러의 공권의 3요소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강행규정성이죠. 강행규정성. 두 번째는요? 사익보호성이죠. 사익보호성. 세 번째는 뭘까요? 청구 권능 부여성. 자, 강행규정성, 사익보호성, 청구 권능 부여성입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행정법의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요.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은 행정청은 그죠?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게 법률에 이렇게 이렇게 동사에 맞춰서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은데 해석하면은 행정청이 행정 객체에 대한 이 관계에서 처분의 상대방 지금 처분이 문제죠. 왜냐면 항고 소송이니까요. 처분의 상대방의 관계에 대해서 규율하는 어떤 법률 조항들은 크게 두 가지.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해야 한다.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죠. 해석을 통해서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상대방에게, 처분의 상대방이죠.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청에게, 그죠? 행정청은 여기서 처분청이 되겠죠.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뭐 장관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걸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자,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라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청에게 자기 급부 수인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을 요구할 수 없죠,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타입의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게 강행 규정성입니다. 자, 강행 규정성이 이제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이 규정이 돼 있다고 치면 바로 그러면 권리가 부여가 되는 거냐, 공권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냐, 그것도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이 법률의 조항이 처분을 하는 이유가 단지 공익만을 위한 거다. 모든 행정법은 다 공익을 위한 조항이니까 단지 공익만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은
자, 뭐뭐 하여야 된다. 행정청의 의무이긴 하지만 나에 대한 의무,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아니고 일반 공중을 위한 의무에 불과하다는 표현 좀 이상한데 일반 공중에 대한 의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에게 자기 부작위 급부 수행을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법률의 취지에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행정법규는 공익을 위한 법규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사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함유돼 있으면 그럴 때 비로소 행정청에게 처분의 상대방이 뭔가를 요구할 수 있죠. 예컨대 뭐 위법한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내놔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보호받는 이익. 만약에 이게 사익보호성이 있는 행정법규인데 사익보호성이 있는 행정법규라서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죠? 어떤 개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개인이 나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원고적 가격이 충족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호받는 이익을 우리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이익. 그런데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들어있지 않는데요.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들어있지 않는데 내가 법을 잘 알아서 법을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청은 어차피 하게 돼 있습니다. 나하고 관계없이, 나의 보호하고 관계없이, 어떤 특정한 개인의 보호하고 관계없이 공익을 위해서 강행유기성을 갖추어서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그걸 잘 알아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 알아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냥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법률상 이익하고 반사적 이익입니다. 법률상 이익은 사익보호성을 갖추고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 이익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고요. 사익보호성이 없는데 그냥 공익을 위한 행정법규를 집행하다 보니 어떻게 우연히 내가 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고, 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원고적 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은 부여성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 이 과거에요. 아까 뭐 일제시대 얘기 했었는데, 일제시대 때는 항고소송이라고 해서, 지금은 처분이기만 하면 다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포상 법률가계에서 권리침해만 있으면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배괄주의라고 하는데요. 일제시대 때는 열기주의라고 했습니다. 열기주의. 그때 뭐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독일도 그렇고 뭐 다 그랬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독일은 열기주의. 그 몇몇 나라들은 그랬습니다. 그 일본의 경우에는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소송을 하려면은 그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처분이. 만약에 그 카테고리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지 비로소 완전한 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구권능 부여성이 그렇게 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오늘날에 있어서, 자, 먼저 강행 규정성을 보면은요, 이제 행정실체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이른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적 규정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처분의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실체법적인 만족을 시켜달라고 요구는 할 수 없지만,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 이 행정청에게 적어도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해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권리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고 하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대해서 오늘날 그렇게 부인하는 견해는 없습니다. 그것이 독자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관해서는 논란이 되지만 그 자체로는 논란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강행 규정성이 이 공권의 선조서 중에서 상당한 이 비중이 없어져 버렸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청구권능 부여성도요. 청구권능 부여성도 자, 오늘날에 있어서 열기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권의 성립 여부는 요게 관건이 되는 거죠. 요게 관건이 되니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법률상 이익이면 원고 적격이 있는 거고요.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원고 적격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법규, 실체적 법규를 읽어보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내 법률상 보호를 하는, 사익을 보호하는 법규인지 아닌지,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공익을 도모하는 취지 안에 같이 스며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를 해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법률상이, 그러니까 어떠한 법규를 해석해 보니까요. 자, 행정청은 뭐뭐 하면 이 사익보호성이 있어요. 이 법규를 읽어봤더니만 행정법규를 읽어봤더니 공익을 위하는 취지에 사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따져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은 말이에요. 이 실체법적으로는 공권의 성립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소송법적으로는 이 원고 적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라는 게. 자, 그러면은 모든 소송에서요. 모든 소송에서 각각별로 모든 소송의 개개의 처분들을 다 이제 살펴볼 때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그죠? 행정법규를 읽어보고 그 안에 사익보호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해서 원고 적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분의 상대방은요, 굳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원고 적격을 인정받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은요. 처분의 상대방은 굳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제가 설명해드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공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방 이론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이론. 왜 그러냐면요. 일단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위법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의해서 어떠한 권익을 침해받은 어떠한 처분의 상대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침익적 행정행위한 규정이 있겠죠. 뭐 위생조건을 어기면 영업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의 이 행정법규는 당연히 적법한 그러니까 위생조건에 어긋났다라는 게 일단 확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그 행정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자체로 이미 침입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은요, 위법하다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게 되면 법치주의 국가의 원리상 영업 취소를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영업 취소를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어떤 방어적 기능, 그 다음에 어떤 법치주의 국가의 원리상 당연함 때문에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이면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겁니다. 예컨대 뭐 영업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 법률은 지금 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행정처에 위법하게 제한하게 됐다면 그 법률의 취지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고, 이제 원고 주장대로라면요, 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거에서 보호받는 이익이지 않습니까? 위법한 처분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부터의 보호받는 이익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침입적 행정행위 상대방은 당연히 원고적 격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다소 좀 문제가 됩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이 국민의 권리움에 어떤 법적 이익이 있는 거냐 아니냐,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냐 아니냐는 법률의 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법률의 규정, 예컨대 뭐 사회권적 기본권 같은 경우는 헌법의 기본권으로만 돼 있다고 해서, 선언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체적인 권리가 되느냐는 이제 법률과 같은 것의 하위 법령의 구체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법률상 이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다소 좀 침입적 행정행위의 경우보다는 복잡해지는데요.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이 부분은 이미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그것이 처분으로 인정되면은, 즉 법률상 이익이 객관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는 또 처분성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처분의 개념 중에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국민의 권리 관계에 발생 변경 소멸을 시킬 것, 뭐 이런 등등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규율성입니다. 규율성이 인정되어야지 처분이 되고요. 그 처분의 상대방은 역시나 당연히 원고적 격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은 이런 다단한 논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침입적 행정행위가 발령됐다. 또는 내가 처분이 위법하게 이루어져서 내가 발급받아야 될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급받지 못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 상대방은, 처분의 상대방은 당연히 원고적 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물론 이런 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원고적 격이 있다 없다 따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바로 그냥 원고적 격이 있다 없다, 마치 어떤 공리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상대방 이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고적 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원고적 격이 법률상 또는 판례에서 나타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원고적 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3자가 원고적 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법률상 이익의 얘기로 돌아가서요. 자, 법률상 이익이 과연 무엇냐, 즉 원고적 격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에 관해서 학설은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설,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이렇게 견해가 나누어집니다. 권리구제설은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침해된 실체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어야지 원고적 격이 인정받는다.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원고적 격을 갖는다는 거고요. 법률상 보호이익설은 법률의 어떤 사익보호성이죠. 법률이 어떤 보호하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그런 이익이 원고적 격이라는 거고요. 보호가치가 있는 구제설은 이 앞에서 이 두 가지 견해와는 다르게 이게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행정법규를 해석해서 사익보호성을 도출해서 그래서 원고적 격이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소송법적인 관점에서요. 이러한 분쟁이라면은 법원이 개입해서 원고적 격을 인정해서 판결을 선고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죠. 주로 이제 그
애초에 말씀드렸던 그 법률상 쟁송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서의 소수설, 유력설이 이 견해를 취하고 이 행정실체법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서 그 해석론에 의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원고적격을 축소시키면 안 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러한 견해가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원고적격과 같은 소송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법원의 업무는 경감이 되는 대신에 국민의 권리 구제의 가능성은 축소가 되는 거죠. 반대로 원고적격과 같은 소송 요건을 너그럽게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법원의 업무는 가중되고요. 법원의 권리구제의 가능성은 넓게 인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법성 부작설은 아예 법률상 이익이라는 관념 자체를 배제하고요. 마치 민중소송처럼 행정소송의 적법성 보장 기능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게 적법성 보장설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대립되는 두 가지 견해는 법률상 보호이익설하고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대립하는 견해이고요.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대로라면 저의 견해는 이미 벌써 드러난 거죠. 왜냐면은 제가 법률상 이익을 어떻게 따져나갔습니까? 이 행정법규를 해석을 해서 강행규정성이 어쩌고 저쩌고 청구 권능 부여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 행정법규를 읽어보니 해석을 해보니까 공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해야지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즉 저는 이미 행정법규, 실체법규인 행정법규, 해당 처분에 관한 행정법규, 그죠? 지금 항고소송은 처분에 관한 소송이니까 그 실체법적인 처분에 관한 행정법규의 해석론을 전개하고 그 실체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원고적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법자가요, 이런 행정법규를 만들 때에는 여기서 나오는 분쟁에 대한 그 원고적격도 같이 정해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입법자의 의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미 저는 실제법적 처분 개념설에 의해서 실제법적으로 처분의 근거법규를 해석해서 법률상 이익을 도출하는 견해를 이미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법률상 보호이익설인 거고요. 판례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상당히 그 취지는 공감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법원의 실무가 너무 법률상 이익을 엄격하게 해석한 나머지 이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 구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축소돼 있다라는 반성적 고려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이 법률상 이 저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더라도요. 실제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법규의 해석을 다소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하면 유연하게 해석하게 되면은 기존의 원고적격이 없다라고 했던 것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반사적 이익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오늘날 관념의 변화에 의해서 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받게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의 보호가치는 이게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권리의 침해가 아닌데 소송법적으로 구제를 해준다라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가는 해석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저는 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해석을 하면 자,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은 그죠? 실체법적으로는 공권의 중요한 성립 요소가 되는 거고요. 소송법적으로는 원고적격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가 관련된 어떤 법규를 읽어봤더니만 이게 공익만 보호하는 취지가 있는 게 아니라 사익도 도모하는 취지가 있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과연 그러면 법률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체법규를 처분과 관련된 실체법규를 읽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 견해대로 된다면요. 그러면 이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처분의 근거 요건을 정하고 이런 법률이죠. 이런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을 읽고 해석해서 원고적 사익보호성을 도출해낸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규에다가 절차법규도 포함을 시켜서 처분의 절차법규까지 포함시켜서 사익보호성을 도출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견해는 이 처분과 관련된 법률의 전체 취지를 읽어봐서 이 법률상 이익 또는 뭐 사익보호성을 도출해낼 수도 있고 아예 더 나아가서 다른 법률, 헌법의 규정, 관습법 및 조리 이런 법세계 전체에 보호되는 이익까지 나아가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4번 견해를 취하게 되면은 마지막 견해를 취하게 되면은 사실은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서라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거가 되는 건데요. 지금 판례는 세 번째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 거기에다가 절차법규를 포함시키고 거기에다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전체 취지까지 포함시키는 것까지 와 있는데요. 다른 법률이나 헌법의 규정, 관습법 및 조리 요까지는 지금 나아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8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어떤 환경권 침해를 주장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예컨대 새만금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자, 새만금 사업이라는 이 국책 사업 때문에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어떠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 상상을 해보면은 자, 환경권, 헌법에 근거한 환경권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헌법상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내세워서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으니 원고적격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판례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헌법은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4번 그건 4번 견해지 않습니까? 자, 환경권은 법률의 구체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의 구체화가 있어야지 구체적인 권리가 된다라고 헌법이나 이런 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어떤 법률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학설 판례에는 두 번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규뿐만 아니라 이 절차법규도 포함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만금 사업은 원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환경권만 내세워서는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원고적격이 부인되는데요. 근데 제가 갑자기 환경 평가 대상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법규죠. 국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법규인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서 법률상 이익을 도출해서 결국은 이제 새만금 사업이 본안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헌법상의 환경권에 근거해서는 이 원고적격이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새만금 사업에서는요. 그러나 처분의 절차법규, 즉 국책 사업을 하기엔 처분의 절차법규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었고 그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법률상 이익을, 환경상 이익을 도출해내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아서 새만금 사업이 각하가 되지 않고 본안까지 나아가게 된 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